안녕하세요, 김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추혜정입니다. 자, 지금 제10호 태풍 암필이 북상 중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번에는 어디로 이동할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날씨는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 특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생활 속 날씨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전해 주실 특별한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매주 금요일 주말에 떠나면 좋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는 주말엔 고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딘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보기만 해도 눈이 참 시원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요, 얼마 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산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여행가 공기몽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산사가 쉽게 산 속에 있는 절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사, 네, 그죠? 맞습니다. 산 속에 있는 절 이런 뜻일 네. 텐데 그렇다면 꽤 많을 것 같은데 네. 이 많은 절이 모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건 아니잖아요. 네, 이번에 네.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사찰은 네. 모두 7곳인데요. 7개. 안동의 봉정사, 그리고 양산 통도사, 공주 마곡사, 그리고 보은 법주사 등 모두 7개가 등재가 됐는데요. 이름은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이름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최종 7곳이 등재되기는 했지만 하마터면 4곳만 등재될 뻔했는데요. 네네네. 지난 5월에 한국이 신청한 그 7개 가운데 봉정사는 규모가 작다. 또 서남사와 마곡사는 역사성이 부족하다면서 그 이코모스가 보류할 것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7개를 신청해서 결과적으로 7개가 다 된 거예요? 네. 다행이네요. 네. 네. 그 문화재청과 유네스코 그 대한민국 대표부 그리고 외교부가 아주 다각적으로 그리고 함께 노력한 결과인데요. 먼저 그 봉정사의 경우에는 사찰 내에 그 참선 수행을 위한 선원이 있고요. 또 불교 거리를 연구하는 강원, 계율 전문 도량은 유런 등 세 시설을 모두 갖춘 규모의 사찰이라는 점을 적극 알렸고 네. 서남사와 마곡사 역시 창건 연대 등을 볼 때 역사성이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7개 모두 등재가 된 셈이죠. 다행이네요. 네, 7개 모두 각자 매력이 있겠지만 네. 그중에서 특히 작가님께서 추천해주고 싶은 산사가 있을까요? 또 가보셨겠죠, 다? 네, 지난주에 바로 다녀왔는데요. 네. 아우, 저는 여러 좋은데. 사찰들 가운데 그 공주에 있는 마곡사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마곡사. 네. 네, 특히 이곳은 그 우리 역사 속에서 아주 큰 어르신이 네. 잠시 몸을 피신했던 예. 그런 사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근데 이 사찰이라는 곳이 좀 특수성이 네. 있잖아요. 네, 산 네. 속에 있고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네. 굵직굵직한 분들은 한 번씩 다 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여기는 어떤 분과 인연인지 모르겠네요. 특히 우리 역사에서 아주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죠. 백범 김구 선생이 네, 한 1년은 조금 안 되는 기간이지만 아주 네. 오랜 기간 머물렀던 사찰이 이 공주 마곡사입니다. 그랬었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책에서 배우기로는 네. 김구 선생님은 천도교라고 알고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네, 원래 그 천도교 쪽과 가까운 분이시고 또 동학 운동도 네, 하셨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지난 1898년에 벌어진 일이죠. 그 을미사변이라 우리 부르는 네.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 당시에 가담을 했던 일본인 예. 그 스치다를 황해도 안압군 그 치아포 나루에서 만나게 돼서 예. 거기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인천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게 되는데 네네. 마침 그곳을 탈출하셔가지고 숨어든 곳이 바로 이 공주 마곡사였었습니다. 이런 역사성도 아주 중요하지만 특히나 그 자신들이 그 숨겨졌다는 걸 들키게 되면 이 마곡사 역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죠. 그런 위험성을 극복하고 네. 이 큰 어른을 모셔뒀던 예. 그런 어떤 너른 아량을 느낄 수 있는 예. 곳이 이 공주 마곡사이기도 합니다. 예, 예. 우리도 그 영화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드라마라든지 네. 이런 걸 많이 보더라도 네. 꼭 그 스님들께서 네. 중요한 분을 막 숨겨주고 본인들이 이제 방패막이를 하시고 네.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아마 그런 상황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제 민족의 큰 어른이시니까 네.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좀 커버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 근데 참. 지금도 마곡사에 가면 백범 김구 선생의 흔적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랜 기간 이제 중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시다가 예, 이제 예. 환국을 해방 이후에 하게 되는데 네. 그때 돌아오셔서 이 마곡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심 건물인 대광명전 앞에 향나무를 심게 되는데 네. 그 향나무가 지금까지 마곡사를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앞에 가시면 그 판넬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예. 김구는 위명이요, 법명은 원종이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본명까지 적혀 있고. 네, 아주 승려 생활을 좀 하시다 보니까 법명까지 받았던 그런 분인데요. 네. 이 외에도 그 백범 선생이 머물렀던 건물인 백범당에는 백범 선생의 직접적인 그 친필 휘호가 걸려 있고요. 네. 또 이와 함께 마곡사에서 찍은 김구 선생의 사진 등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산사 그러면은 네. 우리는 뭐 종교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사실은 종교와 상관없이 네. 그 자체, 그러니까 사찰만으로도 굉장히 그 어떤 보존 가치라든지 네. 역사적인 의의 같은 게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녀노소 진짜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이 이제 산사인데 네. 얼핏 들은 얘기가 아까 그 7곳이 등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7곳 모두가 등재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곳이 바로 또 마곡사라는 곳 때문이었다고 네, 얘기가 맞습니다. 들리더라고요.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그 문화유산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겠죠. 예. 이 마곡사가 그런 면에서 한국 불교의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게 됩니다. 네. 특히 그 1937년에 조선 총독이었던 미나미지로가 전국 불교 31개 본산의 주지와 도지사들을 다 불러들여서 네. 그 불교 진흥책을 위한 회의를 열게 됩니다. 말은 불교 진흥책이었지만 사실은 그 조선 불교의 일본화를 앞당기기 위한 그런 음모가 서려 있었는데요. 네. 이 일본 불교는 조선의 불교와는 달리 대처 육식, 말 그대로 결혼도 할 수 있고 육식도 할 수 있는 그런 불교가 이제 일본 불교인데 조선 불교도 이제 그렇게 변화를 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회의에서 그 만공 스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그 총독의 얘기를 듣고 있다가 네, 네. 갑자기 외치셨다고 해요. 네. 미나미 뭐 이렇게 그런 식이죠. 당신은 조선의 불교를 일본화하는데 앞당긴 그 앞선 사람이다 보니까 나중에 죽게 되면 당신은 지옥에 떨어져서 아주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섬뜩했겠는데요, 미나미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만공 스님 등의 이제 노력으로 조선 불교가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그 결과 사실 어찌 보면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도 등재될 수 네, 있지 네.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이제 불교 그러면은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구도 좀 자제하고 네. 그죠?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세속화시키고 네. 변질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었네요. 근데 그걸 과감하게 뿌리치신 분이 또 이분이시네요. 네. 네, 네. 그런 사연이 담긴 이 마곡사가 가본 사람들 말에 의하면 풍경이 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충남 일대 여러 사찰들이 있지만 네. 그중에서 이 마곡사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춘마곡, 추갑사. 그러니까 봄에는 이 마곡사가 최고로 아름답고 예. 가을에는 이제 갑사가 갑사. 또 멋지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마곡사는 그 사찰 중앙에 계곡이 흐르다 보니까 자연과 인공의 미가 어우러진 그런 사찰이기도 하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사계절 풍경이 아주 멋집니다. 지금 저 가을 겨울 풍경이 지금 나왔거든요. 네. 단풍 들고 눈이 쫙 내리니까 야, 그 같은 사찰인데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느낌이 완전 연출이 달라요. 네, 지세도 아주 독특한데요. 태극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지세가. 그리고 택리지나 정감록 등에서는 여러 비기에서 이곳을 전란을 피할 수 있는 십승지지의 한 곳으로 꼽기도 합니다. 특히 조선시대 왕이었던 세조가 이곳을 네. 찾아서 만세에 망하지 않을 땅이다. 즉 영원토록 그 영화가 계속될 땅이다라고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풍수 지리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나 봐요. 네, 예. 사실 직접 가보시면 네. 그 아늑한 모습에 그냥 문화유산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네. 푸근해지는 그런 느낌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봄 마곡, 그다음에 가을 갑사. 네, 맞습니다. 갑사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갑사. 네, 갑사도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마곡사와 함께 주위에 또 둘러볼 만한 곳들이 있겠죠. 또 가게 되면은 네. 마곡사를 딱 둘러보고 네. 거기서 좀 마음을 정화시키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네. 주변을 한번 또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그냥 생기지 오긴 않습니까? 또 네, 아까 맞습니다. 사실 갑사나 뭐 마곡산 어디들 가시게 되면 네. 주차장까지 쭉 차를 타고 들어가시게 되는데 제가 그래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한 1km 전에 내리셔서 걸어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이건 좀 안타깝네요. 사실 이런 곳은 주차장을 좀 멀게 해놔도 네. 사실은 그렇죠. 걷는 어떤 그 느림의 미학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맛볼 수 있는 맞아요. 곳인데. 네, 특히나 그 충남판 그 올레길이라 할 수 있는 솔바람 길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 주차장 전부터 쭉 이제 소나무 숲길을 따라서 마곡사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멋지고 또 시원한 그런 길이 바로 이 솔바람 길이고요. 네. 뭐 이 외에도 송림역으로 유명한 그 산림 욕장이 또 주변에 자리하고 있고요. 길의 좌우에는 진입로처럼 소나무가 네. 많아서 사실상 그 산림 욕을 멀리 가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외에 백범 명산길이 있고요. 또 솔립 융단길, 황토 숲길 등이 있는데 백범 명산길은 말 그대로 김구 선생이 은거를 하던 당시에 네. 거닐던 숲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네. 또 솔립 융단길은 솔립이 마치 융단처럼 깔려 있다 해서 솔립 융단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예. 자, 이런 곳들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네.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바쁘게 가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네.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여행 작가시니까 네. 또 전문 여행가시고 네. 그 사찰을 좀 우리가 여행할 때 네.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 자세라든지 또는 그 할 수 있는 방법들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방법 좀 소개해 준다면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시간에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게 요즘에는 좀 템플 필요하겠죠. 스테이가 가능합니다. 템플스테이. 네, 저도 한번 사찰에서 해보고 직접 싶었거든요. 네, 1박이나 2박을 지내면서 낮, 밤, 아침의 모습을 아주 다채롭게 느끼실 수가 있고 예. 마곡사도 템플스테이가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초창기부터 템플 스테이를 했던 아주 유명한 사찰이 마곡사예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또 템플 스테이가 워낙 인기가 높다 보니까 미리 또 예약을 해야 된다고 쉽지 하죠. 않을 것 휴가철에는 사실 예. 한두 달 전부터 예. 그 경쟁이 심합니다. 예약을 예. 하기 위한. 예. 그리고 만약에 가시게 되면 이 사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 올라가 보시는 것도 이 사찰을 두 눈에 담기에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조금 힘드시더라도 네네. 그 사찰 뒤쪽에 산에 올라가셔서 전체 그 조망을 하시게 되면 네. 그 포근하게 산에 안겨 있는 이 사찰을 또 눈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가서 그냥 지엽적인 거, 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새벽까지의 그 느낌도 살펴볼 예. 수 있고 네. 올라가면 높은 곳에서 전체적인 풍경도 볼 수가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좀 감상하고 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따라 권기봉 여행 작가님의 목소리가 네. 울림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예. 사찰의 그러네요. 풍경 소리 같은 예,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더위가 찾아온다는 이제 초복이 지났습니다. 곧 네. 또 중복이 다가오기도 할 텐데요. 네. 그 뒤로 더위 때문에 힘이 빠지고 점점 무기력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네.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또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면역력은 높여주면서 이 무더위 속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계속되는 폭염 속에 우리를 기다리는 건 무더위가 가장 기승을 부린다는 중복과 말복. 이 더위에 우리 건강 괜찮을까요? 면역력이 낮은 경우에는요, 상처 치유가 잘 되지 않고 감염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특히 삼복더위 기간에는 더위로 인해서 체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을 잡으려면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는데 그 특급 비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1년 내내 면역력 향상에 힘쓴다는 가족. 오늘도 어김없이 건강을 챙기고 있네요. 일렬로 서서 뭔가를 하는데 이 수상한 행동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여기 잣나무가 많은 곳에서는 피톤치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해주면 면역력 높이는 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아요. 실제로 피톤치드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산림욕을 하면 이 피톤치드와 많이 접촉을 하게 되고 또 야외에서 기분 전환도 될 수가 있고요.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본격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는데요. 평소 집에서는 솔직히 항상 이렇게 해먹는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야외에 놀러 와서 그래서 항상 자주 해먹어요. 면역력을 높이는 두 번째 비법은 인삼을 자주 먹는 것. 그런데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 한 명당 하나씩은 먹어야죠. 인삼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항상 인삼을 자주자주 많이 먹어요. 1인 1삼을 실천하는 가족. 인삼이 건강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인삼 속에는 인삼만 가지고 있는 특수 사포닌이 있어요. 그 사포닌을 우리가 먹었을 때 그게 우리 장내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변환이 일어나서 흡수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각종 효과를 내주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면역 증강입니다. 그리고 피로 회복뿐만 아니고 특히 항암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이미 보고가 돼 있고 그래서 여름철 보양식으로는 인삼이 가장 좋습니다. 각별히 면역력 관리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대요. 그 친정 엄마께서 지금 굉장히 위중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폐암 말기로 가셔서 그렇게 아픈 모습을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간호해드리다 보니까 정말 저희 가족은 미리 면역력이나 이런 건강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건강을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인삼을 100배 활용한 요리들로 건강을 챙긴다는 가족. 고기를 곁들여서 아이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인삼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해서 같이 꼬치구이를 해서 먹으면 너무 좋아요. 익힌 인삼을 반으로 잘라서 두드리면 이렇게 부채꼴이 되는데요. 여기에 잘게 다져서 양념한 소고기를 올려주면 매콤한 맛이 일품인 인삼 소고기구이 완성! 오, 제대로 군침 돌죠? 인삼 맞다! 인삼으로 차린 한상,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 솟는 건강 밥상이네요. 온 가족이 잘 먹는 걸 보니까 맛도 합격! 오늘 저는 눈으로나마 제대로 몸보신하네요. 네, 일단 건강해지는 느낌. 네, 인삼과 고기의 환상적인 만남. 네. 이렇게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정말 최고예요. 특히 삼복더위에 인삼으로 건강 챙기시는 분들 많은데요. 인삼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요? 인삼 산업법상 뿌리삼은 반드시 특정검사를 거치고 시중에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인삼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거치는 검사소. 인삼의 성분을 채취해서 수분, 인삼 성분 12가지 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를 통과해야 다음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원산지 검사로 근적외선을 쏴서 수삼이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를 판별하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0은 중국산에 가까운 거고 100은 저희가 설정했을 때 100 이상 정도가 되면 한국산에 가까운 걸로 지금 설정해놨습니다. 1차 검사를 통과한 인삼에 한해해서 2차 검사까지 실시. 두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인삼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습니다. 인삼이라는 게 국민들이 섭취할 식품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 차원에서 반드시 안전성 검사를 실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최저한 검사를 통과한 인삼들. 하지만 이 가운데도 더 좋은 인삼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인삼을 골라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험이 없고 잔뿌리가 많고 굵고 그런 게 1등 인삼이에요. 인삼 제대로 고르는 법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혹시 섭취할 때 주의할 점 없을까요? 모든 과일과 채소는 껍질에 영양이 많은데 인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삼을 손질을 할 때 칫솔로 살살 문질러서 닦아서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많이 드시게 되면 과유불급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각자 체질에 따라서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한순간. 무더위에 미리미리 면역력을 높여서 행복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네, 인삼을 통해서 면역력을 좀 높이고 건강을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든 많이 먹어야 일단 내가 흡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위 때문에 떨어진 입맛 찾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런 다양한 요리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감 자극, 시원한 여름철 별미 눈으로 즐겨보시죠. 짧은 장마 후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염. 가마솥 마냥 펄펄 끓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점점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는데요.
이럴 땐 시원한 여름 반찬뿐만 아니라 집 나간 입맛을 찾아 허기진 속을 달래줄 한 끼가 떠오르기 마련.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음식을 생각하시나요? 오늘 김현욱의 굿모닝에서 무더위를 가시게 해줄 특별한 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전통의 거리 서울 인사동. 수많은 화랑과 전통 공예점 사이에 보이는 미로 같은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오늘의 맛집을 만날 수 있는데요. 100년 된 한옥을 개조한 이곳에 장식된 한국적인 그림들이 인사동의 분위기와 잘 어울립니다. 한옥집이라서 분위기도 좋고 맛도 너무 좋거든요. 시원하고 담백하고. 과연 이곳에 어떤 음식이 수많은 식객들을 홀린 걸까요? 엄청 부드럽고 건강에 좋지 않아요? 이게 냉면이에요? 네, 냉면은 맞는데요. 다른 거하고는 틀려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한다는 메밀국수. 식이섬유는 물론 항산화 물질까지 풍부한 건강식품 중 하나인 메밀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속에 쌓인 열을 빼준다고 알려졌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요. 국물이 다른 집보다 좀 다르네요. 느끼하지도 않고 국물이 짙어요. 기존 냉모밀과 달리 냉면처럼 면발과 육수를 한데 넣은 냉메밀국수가 눈에 띄는데요. 더위를 물리치기엔 더할 나위 없습니다. 여기에 매콤한 입맛을 좋아하는 손님들을 저격한 메밀 요리가 있다는데요. 바로 비벼 먹는 재미가 쏠쏠한 비빔냉면. 쫀득한 맛도 좀 있고 적당히 메밀의 씹는 느낌을 아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름하면 떠오르는 콩국수에도 이곳에 쫄깃한 메밀면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어떠세요, 맛이? 너무 맛있어요. 날씨가 더워서 덥다 보니까 이제 메밀 생각이 났고요. 그 여성의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되는 콩을 먹고 싶어서 시켰습니다. 남녀노소 모두를 사로잡은 메밀 요리의 비결이 궁금해지는 가운데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이곳의 모든 음식이 탄생하는 주방 속으로 들어간 제작진. 메밀국수 내 손안에 있소이다. 이영식 사장님. 무궁무진한 메밀국수의 변신, 그 뒤엔 13년 동안 변함없이 주방을 진두지휘하는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손수 만든다는 메밀면의 비밀부터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이게 메밀가루인가요? 예, 메밀 60%짜리예요. 메밀 특유의 끊어지는 식감과 본연의 맛을 고려해 메밀가루의 비율을 결정한 셈인데요. 자, 이번엔 콩물을 만들 차례. 이 콩물엔 어떤 비법이 숨어 있는 걸까요? 저희는 10년 된 간수, 딱 소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콩물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육수 만들기에 돌입하는데요. 어째 채소 손질부터 범상치 않은데 바로 이 순간에 음식을 대하는 사장님의 확고한 철학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천연 재료로도 충분히 저희가 가능하니까 저희 집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연 재료만으로도 맛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래서 이곳에서 만들어진 모든 음식엔 화학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엔 주방 한켠에 마련된 냉동 창고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밀봉된 통 안에는 직접 담근 물김치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 열무 물김치는 5개월 이상 숙성이 돼야지 가장 감칠맛이 나고 가장 풍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전문 장인이 만든 유기그릇에 음식을 담아내는데 이유가 있나요? 차가운 것은 차갑게, 뜨거운 것은 뜨겁게, 또 식중독 예방도 될 수 있고 신선한 맛을 유지시켜줄 수가 있어요. 재료부터 그릇까지 허투루 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맛의 비결. 조미료를 많이 쓰면 벌써 입안에 한 번만 먹어봐도 알아요. 느끼한 맛을 느끼는데 너무 담백하고, 그리고 음식이 김치도 참 맛있게 잘 적당히 익고 맛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곳에 특별한 여름철 보양식이 있다는데 오늘 초복이잖아요. 바로 바다와 땅의 기운을 한데 모아 만든 특별 보양식 북칼국수인데요. 북칼국수요. 옛날부터 보양식으로 많이 먹었어요. 보양 음식으로 알려진 북지리탕에 칼국수면을 넣어 만든다는데 자세한 과정을 살짝 살펴볼까요? 오늘 좀 면이 틀리네요. 북칼국수에 들어가는 칼국수면이에요. 칼국수용으로 만든 메밀면에 내장이 잘 분리된 신선한 보고살, 마지막으로 새벽에 만들어 놓은 기본 육수와 갖은 채소를 넣어 끓여주면 기운을 북돋아주는 북칼국수가 완성됩니다. 이게 복이에요? 예, 복이에요. 신민복.
쫄깃하면서도 맛이 고소한 흰 밀복 덕분에 입에서 살살 녹는 보고살과 채소와 함께 어우러진 맑고 깨끗한 국물, 그리고 쫄깃한 메밀면까지 이번 여름도 기운차게 보낼 수 있겠죠? 칼국수를 또 이렇게 하니까 새롭고도 또 맛있네요. 시원하고 해장국으로도 제격이겠어요. 음식에서 느껴지는 손님을 향한 정성 어린 마음, 그 진심이 사람을 부르는 원동력이 된 게 아닐까요? 폭염으로 푹푹 찌는 무더운 여름,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메밀국수로 이겨내세요. 매주 금요일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금요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 여름을 맞아서 날씨가 너무나 덥죠. 왜 이렇게 날씨가 더운 걸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날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을 특별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30년 동안 날씨와 함께 생활을 하신 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분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숨이 턱턱 막히는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김승배 기상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요즘에는 너무나 더워서 날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날씨 전문가, 기상 전문가를 오늘 모셨거든요. 폭염이 시작이 됐죠. 근데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올여름에 지금 시작 부분이 이 정도니까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이 폭염 속에서 우리가 진행이 될 건데 이게 이제 원래 우리나라 여름이 이 정도의 그 어떤 더운 여름 그 더위가 나타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사실은 다른 해 같으면 장마철입니다. 그러니까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 남북으로 오르내면서 비구름이 덮여 있는 때거든요. 그리고 또 비가 내리면 주룩주룩 내리면서 공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이때인데 그게 통상 한 7월 25일 전후해서 장마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난 7월 10일과 11일 저 북한 지방에 장마 전선이 걸치면서 그때 마지막 그 장맛비가 내렸거든요. 계산상으로 보면 적어도 한 열흘 이상 일찍 발달했기 때문에 장마가 다른 해보다 좀 일찍 끝나는 그런 효과가 났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 우리 대륙권 한 중하층에 덮여 있고 상층으로 뜨거운 티벳 고기압 우리가 열 덩어리 그래서 열 돔이 우리나라 일본까지 확장해 지금 덮어 있거든요. 자, 지상 부근에서 고온, 상층에서도 고온, 또 한반도 주변에 지금 바닷물의 온도도 역시 평년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바다도 고온. 자, 이 세 박자에다 또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태양열에 의해서 가열이 되고 있거든요. 이 네 박자가 지금 맞아 들어서 더울 수밖에 없네요. 더울 수밖에 없는데 이 더위가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가 와야죠. 그런데 이 당분간 아까 말한 그런 원인 때문에 비가 안 오죠. 만약 상층에 지금처럼 따뜻한 공기가 아니면 서늘한 공기가 있으면 우리가 늘 말하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천둥번개 치고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 더위가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방청객분들께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하니까 다들 시작도 안 됐는데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다들 이미 지쳤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름 하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994년 이 굉장히 더웠어요. 그때 서울도 역시 서울 지방에서 관측한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요즘에 한 34도, 5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네. 그게 38.4도였어요. 1994년에요? 94년. 24년 전에? 네,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각자 94년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야, 우리는 이게 태어나서 처음 겪는 더위인 줄 알았더니 24년 전에 이미 있었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저 남쪽 그 동남아시아처럼 남쪽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기온들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이 극과 극을 다루는 중위도 지방에 위치해 있는 복잡 미묘한 날씨 형태를 보이고 있고 그 날씨 특징이 수천 년 계속되면서 우리 한국 사람 그 국민성, 성품에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날씨가 우리나라 빨리빨리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성격들이 빠르고 그 빠른 게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반면에 조심스러운데 하나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1994년에 38도라고 그랬잖아요. 38.4도 서울에. 38.4도. 그럼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그때 기록을 깰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24년 만에 그러면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이거 되게 조심스럽네요. 전문가시니까 예언을 한 다음에 안 깨지면 큰일 나잖아요. 예상은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38.3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38.3도? 안 깨지는군요, 그러면 못 깨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버금가는 그런 무더운 여름, 또 가까이는 2년 전 2016년 여름 기억하시나요? 그런 기록들은 역시 못 깼지만 2016년 폭염으로 난리였죠. 한 일주일 뒤면 폭염이 사라질 겁니다. 사라지진 않지만 하여튼 한풀 꺾일 겁니다. 주춤할 겁니다. 했는데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때 또 역시 또 막 비난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때 기상 전문가분들이 희망 고문. 그러니까 기상 전문가분들이 고인은 아닌데 약간 거짓말쟁이가 되셔가지고. 내가 가슴 아픈 참 어려운 직업이세요. 기억이 있는데 네티즌이 올린 글에 여러분 사기꾼이 누군지 아십니까? 딱 이렇게 올렸어요. 1위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딱 2위 저를 지목했어요. 기상청의 김승배 대변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북한에서도 예보가는 그런 그 예외가 되는군요. 예보가 빗나가도 소위 말한 아오지 탄광을 안 보내요. 그런 어떤 거짓말로 분류가 안 된대요. 그런 어떤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최근에 그런 이제 우리나라 폭염 시작 속에 있는데 저 일본에 엄청난 또 비가 왔잖아요. 지난 7월 5, 6, 7 한 3일 정도 비가 평년 오는 거에 평년값의 한 2배 내지 4배 정도가 왔어요. 시코쿠 지방에 한 1,800mm 비가 왔어요. 차가 떠다니더라고요.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이 한 1,400에서 1,300에서 한 1,400mm거든요. 1년치보다 더 많이 왔네요, 하루에. 더 맞아요. 그 지역에서도 물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면은 지역인데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많이 왔으니까. 지금 보세요. 정말 재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본이 자랑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고 그런 태풍이 자주 지나가서 수십 년간 정부가 방제에 엄청 신경을 써가지고 방제 선진국 본인들이 자부하죠. 태풍 하나 지나가면 우리나라는 과거에 100명, 200명의 사망자가 났어요. 저쪽은 태풍이라고 부르지 않고 방글라데시 쪽은 사이클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거기 지나가면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막 사망했어요. 자, 일본은 0명 또는 1명. 그런데 그 1명이 어디 독거노인, 노인 돌봐줄 수 없는 이런 것이었는데, 자, 이 일본의 비 때문에 저 정도의 비가 났으니까 전체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기상 이변이 빈발하고 있다.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기온, 경험하지 못한 한파, 경험하지 못한 강수량,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태풍.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이겨야 되냐?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가지고 지금 벌써 한 4, 5일 되니까 벌써들 막 난리잖아요. 마음으로 다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체유심조란 말 있죠. 영하 15도의 밖에 그 겨울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더위가 덥지 않고 그냥 견딜만 하구나. 그러기를 한 달 반 정도 하면 어느새 이제 가을이 옵니다. 곧 기상 전문가가 아니고 혹시 어디 사찰에서 나오셨거나
그건 아니죠. 날씨는 인간 심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렇죠. 정말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겠네요. 근데, 지금 시작 부분이니까.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폭염이나 폭우 외에도 우리가 매년 여름만 되면 태풍도 굉장히 예의주시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7호 뿌라비론이라는 발음을 하는 그 태풍이 왔었는데 2000년 태풍 프라피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같은 태풍 이름인데 그때는 이제 프라피론이라고 발음했는데 2006년부터 원래 그 나라의 발음을 따라간다 해서 뿌라피론이라고 이제 바꾼 건데요. 그래서 뿌라피론 그러면 2018년에 그 태풍이고 프라피론 그러면 이제 2000년. 2000년 어떤 그 태풍 프라피론이 우리나라 제주도 서쪽으로 해서 서해 안으로 진입을 해서 황해도로 황해도까지 엄청 높이 올라왔었네요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근까지도 힘을 잃지 않았다는 얘기죠. 8월 31일, 9월 1일 이틀 걸쳐서 서해상을 지나는 이 프라피론 때문에 흑산도 전체가 큰 피해를 맞았고 우리 그 신설기관인 흑산도 기상대도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이때 흑산도 기상대에서 관측된 최대 풍속이 초속 58.3m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위였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바람이었다가 2000년 루사가 왔고 2003년에 태풍 매미가 온 거예요. 매미 있었죠. 연달아서 온. 그때 제주도와 제주시와 제주도의 고산이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서 초속 60m가 관측이 돼서 최고 기록이네요. 기록을 깼죠. 1초 만에 60m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태풍 프라피론이 그 흑산도 주변을 지나갈 때 나이 드신 어부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 통상 목포의 그 남서쪽에 가거도라고 작은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총 배가 뭐 한 30척 있는 그런 작은 섬인데 통상 이 가거도에 그런 강한 태풍이 오면 저 멀리 한 1시간 반 가는 흑산도나 목포항으로 피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상 여유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방파제에 이제 배를 놓거나 아예 들어서 육지에 올려놓는데 이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저 지금 보니까 이 정도의 태풍이 오면 방파제 뒤에 아무리 숨겨놔봤자 또 육지에 올려놔봤자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이 노인은 그 당시 63세였습니다. 결정을 합니다. 내가 40년 그 경력이 있는데 오히려 배를 가지고 그 태풍이 온다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안 왔어요. 약간 그 섬에서 떨어져서 바다로 나갑니다. 이 바다에 내가 떠 있으면 배는 상하지 않는다. 다만 무너지거나 뭐 휩쓸려 가면 갔지.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거는 그 사투를 벌입니다. 드디어 58.3m의 강풍과 15m의 파도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선장은 키를 잡고 이걸 놓치면 이제 막 뒤집히는 거죠. 그 이제 어부의 경력으로 파도가 오는 방향, 아마 이런 어떤 그 직각 이런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투를 벌여서 6시간여 만에 배가 사라졌다, 뭐 잠겼다를 6시간 한 끝에 드디어 태풍이 지나가고 이 노인이 소위 이긴 거죠. 견뎠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 가거도에 다른 그 육지에 있는 배 방파제에 숨겨놓은 뒤에다 그 닷을 내린 배들은 역시 이 노인 어부가 예상했듯이 다 파손됐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작은 목선 하나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그때가 이제 9월 1일 태풍이 지나간 뒤에 바로 9월 12일이 그때 추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살아남지 않았으면 그 주민들은 추석상에 올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을 그런 형편이었는데 아주 우리가 해밍웨이의 그 노임과 바다를 실제 이 프라피론 때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은 정확한 예측도 어렵고 피해도 막대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정말 자연재해로까지 분류가 되는데 이로운 점도 혹시 그렇습니다. 태풍의 이로운 점이 뭐냐면 태풍의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 기상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홍수가 나고 강한 바람으로 탑이 무너지고 이제 이런 피해를 주는데 태풍이 가져다 준 1번째 우리 인간에게 주는 기여는 물 공급이에요. 물 공급. 만약에 그런 그 태풍이 한
5년, 10년 안 와봐요. 네. 우리나라 뭐 단수 그 생활은 이루 말할 수 불편함은 그죠? 우리가 지금 물 쓰듯이 하고 있잖아요. 뭐 수자원 공고. 두 번째가 태풍이 오면서 그 남해상 쪽 지나면서 바닷물을 다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플랑크톤을 위로 올려서 그 어떤 어족 자원이 풍부하게 하고 또 태풍이 없으면 녹조, 적조 이게 또 그 어떤 그 연안에서 양식업에 피해를 주거든요. 자, 이런 면에서는 이롭죠. 그래서 자연현상은 그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날씨와 뭐 함께 한 40년 이상 이렇게 지내셨으니까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재미있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우선 비가 많이 왔을 때, 또 눈이 많이 왔을 때, 마트 생각을 해보면 1999년 7월 31일, 그러니까 약 한 20년 전이네요. 밤에 지리산 부근에 폭우가 왔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이제 휴가철이에요. 7월 30일이면. 그런데 이제 물론 하루 전에 이 정도의 비가 오겠다라고 예상을 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제 오늘 밤에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 야영을 지리산 부근으로 가요. 그런데 비가 막 쏟아지고 호우주의보가 밤 11시에 내려집니다. 그러면 지리산에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냐면 막 계곡에 방송시설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호우주의보가 지리산에 발령됐으니 빨리 나가십시오. 그게 이제 방송으로 하니까 이제 밤이죠. 한 103명의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곡에 야영을 할 때는 특히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비가 뭐 부슬부슬 오는데 저 상류는 비가 많이 온다거나 순식간에 또 이러면 불어나죠. 순식간에 그 계곡물이 불어나서 휩쓸려가는데 그때 안타까운 그런 희생이 있었거든요. 자, 그때 이제 역시 기상청 뭐 그런 정도의 비가 몇 시에 얼마나 온다고 예보 안 했다고 또 엄청 질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책으로 기상청에 그 당시에 꿈이 하나 있었어요. 슈퍼컴퓨터를 갖는 게 꿈이었어요. 미국은 한 50년대, 일본은 한 60년대부터 하고 있던 수치 예보라고 하는 과학적인 그런 일기예보 방법을 우리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가져야 되는 게 슈퍼컴퓨터였어요. 근데 뭐 8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이제 1년 예산을 짤 때 돈 쓸 때가 많잖아요. 계속 올려도 안 되고 된 게 그래서 기상청의 발전은 피해와 함께 이루어진 또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피해가 나니까 그렇겠네요.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뭐 그나마 그거 안 고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 99년도에 슈퍼컴퓨터가 들어와서 그 전까지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 것을 자료는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썼죠. 해갖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아무리 전 세계 한 10위권의 슈퍼컴퓨터를 사도 계산 능력이 한 5년이 지나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 예보가 빗나갈 때마다 또 그 국민들이 네티즌들 슈퍼컴퓨터로 뭐죠? 테트리스 뭐 게임 아냐 이게 그 뭐죠 있잖아요. 그 게임 아냐 이렇게 또 우리나라 그 대학 그 학제가 대학교 입학 시험이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이 날 텐데 1월 달이었어요. 입시 한파라고 하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날씨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 하나의 정책 중 하나인 입시 날이 땡겨집니다. 12월로. 그런데 이 12월도 역시 또 입시 한파예요. 1월보다는 나은데 역시 맨 입시 한파. 그래서 또 땡깁니다. 11월로. 요즘은 그런 이유군요. 지금은 11월이에요. 그런데도 또 추워요, 그날 되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이면 우리나라가 가을 끝, 겨울 시작이에요. 맞아요. 이 겨울 시작이 딱 또 입시에 또 맞게 떨어져요. 그 여름으로 바꾸지 않는 한 그 11월 달 그때 항상 수능날 하루 전날 보도가 입시 한파냐 아니냐. 그런 또 이제 그 날씨와 연관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요. 사연이 근데 제 생각엔 어디로 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약에 여름으로 갔다. 그럼 더워 죽는다. 막 이런. 또 그 시험 보느라고 긴장하는 수험생들 땀 뻘뻘 또 이게 또 입시 폭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날씨 따라서 뭐 전쟁도 이게 좌우되고 정책도 좌우되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날씨로 어떤 개인 애로사항을 해결한 그 사연이 하나 있어요. 개인 애로사항. 우리가 이제
그 정상들이 만나도 첫 대화가 날씨 얘기잖아요. 아, 지금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보이니까 이 우리 대화의 앞날이 환할 것 같습니다. 또 눈이 내리면요. 거기다 붙이는 게 있어요. 서서히 내려서. 이게 또 그 행운이 따를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도 결혼식 사회 보잖아요. 그러면 앞에다 뭘 갖다 붙여야 돼요. 날씨가 맑으면 오늘 정말 이 두 쌍을 축복하는 하늘에 날씨다. 멘트가 그렇게 흘러가고. 비가 오잖아요. 다산의 상징이다. 풍요롭잖아요. 또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재치 있게. 눈 오면 행운. 그러니까 엄청나게 날씨에 따라서 많이. 그래서 바뀌어요. 아마 여러분들 대화 속에서 누구 만나면 처음에 날씨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연을 가진 분은 이름이 이씨성이었는데요. 하여간 이만복 씨. 그런데 그 당시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하는데 양가 반대가 아주 심했답니다. 그래서 부모의 승낙을 받지 못하고 둘이 간략히 결혼식을 올려요. 친구 몇 명을 초청해서 사진 하나 찍고 결혼식이라고 하면서 둘이 살았답니다. 부모의 반대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생활이 팍팍하고 어려웠대요. 그래서 결혼기념일을 이렇게 뭐 5주년, 10주년 챙길 여력이 없었답니다. 애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그때가 언제쯤인데 하고 대충 뭐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생활이 형편이 나아지니까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지금 결혼 한 20년이 곧 다 돼가는데 왜냐면 연도는 알거든요. 1980년이라는 건 알아요. 그다음에 1월과 2월 사이라는 건 알아요.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요. 날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근데 뭐가 생각나냐? 날씨가 생각났어요. 어떤 날씨였을까요? 그 전날은 겨울인데 날씨가 그렇게 포근했대요. 비가 왔대요. 이게 겨울인데. 오히려. 그런데 그 당일날 그렇게 간략하게 절에 가서 하기로 한 날. 갑자기 눈이 내리고 추워가지고 그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나서 기상청에 이제 1980년도에 전날은 이랬고 그 다음날 이랬던 날짜가 언제입니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1월과 2월이 사이인데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보니까 광주에서 그 전날 한 낮 기온이 겨울인데 영상 8도 이러다가 하루 만에 영하 2.3도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강한 그게 1980년 1월 30일. 1월 30일. 1월 30일. 그래가지고 그분이 결혼 20년 그 결혼 기념일을 찾게 됐다고. 날씨 덕분에. 날씨 덕분에. 이만복 씨 1월 30일 축하드립니다. 1980년 1월 30일 결혼하신 그분은 아마 계속 이제 지낼 텐데 그렇게 그 날씨 재밌네. 때문에 결혼 기념일을 찾았다. 결혼 기념일 찾는. 근데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던데요. 사실은 기상청의 직원들이 체육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 비가 왔다. 정말 저도 궁금했어요. 오시면 한번 옛날에 기사에 떴었어요. 저는 그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도 못 깎는데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때는 1994년. 94년이요? 그때 그 여름, 그 여름이 김일성이 사망을 해요. 김일성 사망. 그래가지고 그때 폭염 속에 하여튼 그런 해인데 그해 가을 10월이면 어느 전 정부기관들이 그 이제 체육 행사를 합니다. 물론 뭐 일주일 전에 정하는 게 아니라 한두 달 전에 정하죠. 그래서 10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 전형적인 우리나라 가을 날씨.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이 뭐 정말 그 한강 둔치에서 하는데 오전 행사 끝나고 점심을 이제 도시락 먹고 자 오후 이제 합니다. 뭐 배구도 하고 이런 족구도 하고 이런 자 모입시다 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저쪽 하늘에 새카만 그 먹구름이 생기더니 그 우리 그 딱 그 지역이에요. 전체도 아니에요. 거기만 그 부근만. 기상청 직원들인 걸 알아채고 부근. 그래가지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그때 당연히 여기도 그러겠죠. 뭐 그 무슨 어디 체육대 이렇게 현수막 뒤에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기상청 체육대회라고. 빨리 저거 걷어.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게 사진에 찍혔어요. 모 일간지 사진에 찍혔어요. 참 짓궂다 진짜. 그때부터 그런 말이 제목이 기상청 비 맞았다. 기상청 체육행사 비 맞.
그거를 계속 써먹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할 때마다 기상청 체육행사 뭐 비 맞았는데. 그럼 그게 한 번밖에 없었나요, 그런 일이? 제 기억으로 한 번. 제 기억으로 한 번입니다. 한 번. 그 체육행사 비 맞은 게. 그러니까 40년 하셨으니까 40년 동안에 한 번 있었네요.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써먹어요. 우리는 매년 있는 줄 알았어요. 기상청에 비 맞았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까 말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있지만 역사 속에서도 날씨에 관련된 사연이 많죠. 궁금합니다. 그 전쟁도 그렇고 우리가 삼국지에서 말하는 그 제갈공명이 맞아. 동남풍을 잘 이용해서 그 전에 또 그 화살이 부족하니까 그날 안개가 낄 날을 그 어떤 예측해 가지고 그 상대 쪽에서 화살을 막 쏘게 해서 배에다가 그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집을 막 해놔가지고 그 화살을 한 뭐 10만 개를 공짜로 얻는 그런. 맞아. 그 다음에 6.25가 발발해서 인천 쪽으로 메가더 장군이 상륙 작전을 시도할 때 그때 태풍이 우려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한 프라피처럼 이쪽 그 인천 쪽이 아니라 아마 대한해협으로 빠져나갈 것 같다라고 그 예측을 해서 미리 군함을 인천 쪽으로 빨리 배를 보내자. 그 하루 이틀 사이가 작전이 성공하고 못하고가 결정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날씨를 활용한 사례가 되고요. 1950년 6월 25일, 어찌 이리 잊으랴. 그 한국전쟁이 시작되잖아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맞아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약하다 하더라도 3일 만에 함락된 그 배경이 역시 날씨였습니다. 이제 전쟁이 났는데 우리 국부는 그때가 6월 25일 아까 말한 장마철에 또 이 장마에 북한군이 탱크를 아마 기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느슨하게 전망을 하고 방어에 소홀한 틈을 타서 북한군이 역공을 했네. 3월 그 악조건이죠. 그러네. 분명히 날씨가 안 좋은데 아마 상대는 이때 방심할 것이다. 빈틈을 노리고 그 악조건을 뚫고 와서 3일 만에 그 무너진 것도 역시 날씨 덕분이어서 이런 역사 속에 그 다수 여러 가지 그 날씨로 인한 그 어떤 역사의 중요한 이벤트 사연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뭐 1000년 전, 2000년 전 옛날 고대에는 왕이라는 통치자 옆에 누가 있었냐면 주술사들이 있었어요. 이 주술사들이 뭐를 하냐? 그 나라의 운명을 점치고 또 지금으로 말하는 날씨를 예언을 왕한테 해요. 올해 큰 가뭄이 될 겁니다. 올해 큰 홍수가 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과 같은 과학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뭐 보름달이 유난히 붉은색을 띈다거나 어떤 이런 자연의 현상을 보고 그런 길흉을 점치는데 그만큼 날씨는 옛날에 통치자의 절대적인 권력이었고 국가의 흥망과 관련이 됐죠. 그러니까 예전에 태어나셨으면 제사장이신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때는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관천만기, 하늘의 변화를 그냥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올징정. 할머니 무릎 쑤시면. 근데 이 무릎 쑤시는 거는 정말 하여튼 할 얘기가 많은데 기상청 빗나갈 때마다 기상청 전부 잘라라. 할머니를 전부 그 돈으로 전부 할머니를 배치하라. 그래갖고 할머니들이 슈퍼컴퓨터보다 할머니. 근데 제가 한번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1923년인가요? 그 기사가 재밌는 기사가 있어요. 경성 측후소.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여기 서울 기상청이죠. 도무지 맞지 않아서 신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써 있네요. 안 맞는 천기예보. 경성 측후소의 천기예보는 도무지 신용할 수가 없다. 일제시대 때 신문인데 저 때도 저렇게 도무지 신용할 수가 없다 그랬네.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일기예보가 잘 맞네라고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태풍 예보가 그 2-3일 전에 온다고 하면 미국은 대피령 소개를 내립니다. 소개령. 그러면은 작은 마을에 한 10만 명이 대피를 해요. 그러다가 하루 지나서
약간 틀어서 이쪽으로 오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수정 예보를 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다시 와요? 보러 가요. 하느님께 감사하다 하면서 가요. 생각의 차이네. 변상하라. 생각의 차이죠. 그만큼 이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어저께 예측한 게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그 조건이 이랬는데 그 조건이 바뀌었다. 그 예보의 어떤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 날씨 예측의 한계성을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인정을. 어찌 보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있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예상 강수량도 내고 태풍 진로도 예측하고 이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듣고 보니까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시네요. 이 기상 전문가분들이. 사실은 그냥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부터 그죠? 내일은 비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조금 올 것 같습니다. 이랬으면 사실은 그게 합리적인 예보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합리적인 예보인데 야외에서 있는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비 차원에서 필요하군요. 엄청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좌우가 됩니다. 네네. 자, 오늘 김승배 기상 전문가를 모시고 기상 전문가로서의 고충,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 날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좀. 최근에 태국에서 그 동굴 조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동굴 침수된 동굴에서 오랫동안 생존을 할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러한 다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이분이 구조 전문가는 아니신데 이게 날씨와 관련이 있나요? 날씨 관련이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축구 연습을 하고 거기 구경을 간 거 아닙니까? 관광. 뭐를 만났어요? 밖에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조가 아마 비가 뭐 부슬부슬 비가 아니고 그저 열대지방 가십 보시면 폭우죠. 들어갔는데 1시간 정도 안에 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원인이 날씨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가 물이 점점 오니까 동굴이니까 뭐 크지 않죠. 계속 하면서 간 게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구조 과정에서의 어떤 날씨의 어떤 그 영향은 없었어요. 그 구조를 빨리 한 이유가 또다시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물이 빠진 상태에서 그나마 잠수부들이 가서 식량도 건네주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쪽 비는 그 한번 오면 뭐 일주일 막 2주일 이런 거예요. 그런 우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빨리 구해야 그 살릴 가능성이 있다. 역시 날씨 예측에서 빨리 구조를 한 거죠. 안 그랬으면 이게 만약에 우기가 아니라 좀 건기로 간다. 그러면 좀 더 기다렸을 수도 있고. 그러면 4개월 뒤라는 얘기 아니에요. 물이 저절로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 4개월간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날씨 예측을 날씨 때문에 조난을 당하고 생각해 보면 사례는 많습니다. 이번에 일본 폭우 때 제 친구 하나는 그냥 아무 개념 없이 확인 안 하고 무심코 어딜 갔냐? 나가사키를 갔어요. 살아온 게 다행이다. 그 일본에. 그냥 깜빡한 거죠. 일기예보 뭐 그냥 뭐 저기 하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기상정보 잘 활용하면 기업 하시는 분들은 기업 그 운영 경영에 활용하면 수익이 늘어나고 날씨와 어떤 기업 경영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야 오늘 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날씨를 예보할 때 퍼센테이지를 얘기하잖아요. 확률. 오늘 비 올 확률이 90이다. 그럼 우리는 대충 그냥 야 이거 오늘 무조건 오나 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비 올 확률이 30이다, 40이다 이럴 때거든요. 그걸 이제 요즘은 확률 예보라고 그래서 비가 올 확률이 30%.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어떠냐면 자 지금 서울과 똑같은 조건을 가진 게 만약 10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만약 70%의 확률을 가지고 비가 온다는 강수 확률 예보가 나왔으면 이 똑같은 지금 조건을 가진 10개 중에 7개는 비가 온다는 양은 상관없이 비가 온다 안 온다는 거죠? 양을 확률로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다 안 온다. 강수 유무를 확률. 비가 올 확률. 집값이 오를 확률. 주식값이 오를 확률. 그 확률이죠. 그러네요. 그렇게 딱 얘기를 하시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승배 기상 전문가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면서 채소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린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찜통 더위에 가지가 맥없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고구마 수는 거뭇거뭇 시들었습니다. 날이 더우면 야채나 과일이나 이게 녹아버리니까 값도 폭등하고 사람도 덥고 다 그래요. 장마와 폭염으로 채소가 잘 자라지 못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배추 가격도 요즘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배추 한 포기 가격이 평년 대비 21%나 올랐습니다. 무와 시금치, 건고추 등 다른 채소 가격도 일제히 상승해 소비자들은 선뜻 장바구니에 반찬 재료를 담지 못합니다.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두 서너 가지 사면 없어져요. 문제는 지속되는 폭염에 채소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폭염 지속 시 이제 작황불량이 예상되는 곳이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고랭주 배치입니다. 합동 점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할 겁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채널A 홍유라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덥고 내일 더 덥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겹다 하실 텐데요. 날씨가 더 더워진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리죠. 김혜영 기상캐스터 날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이지 올여름 더위 해도 너무합니다. 폭염이 열흘 넘게 쉼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도 날마다 이곳에서 더 더워진다는 얘기만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은요 34.1도까지 올라 다시 한번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이쯤 되면 시원한 빗줄기가 간절해지는데요. 야속하게 오늘도 떼약볕은 계속됩니다. 앞으로 폭염은 점점 더 절정으로 치솟겠습니다. 주말엔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 다음 주 초에는 36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당장 오늘부터 38도 선을 넘나들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대기 상층으로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고 하층으로는 덥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강한 일사까지 더해져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지니까요. 폭염 계속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존과 먼지도 발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국 곳곳에서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높아지겠습니다. 지금 영남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질 상황도 상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도 대부분이 폭염특보로 가득 칠해져 있습니다. 점점 진한 색, 폭염경보로 강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 어제보다 조금 더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26도, 창원 29도, 부산 30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광주 36도, 안동 36도, 대구 38도로 일부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불볕더위에 햇빛이 그대로 내리쬐 더위 체감지수가 가장 높은 단계인 매우 위험 수준까지 오릅니다. 외출이나 야외 활동 계획은 피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움직이실 때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셔야 합니다. 염분과 미네랄도 보충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주정차된 차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절대 혼자 두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폭염은 한 달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낮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10호 태풍 암필이 북상하면서 반가운 비 소식이 되려나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히려 태풍이 북상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더 더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치고 힘든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력 잃지 않도록 건강 더욱더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굿모닝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 김현우의 굿모닝 9월 20일 금요일 순서를 마칠 텐데요. 네. 이제 7말 8초라고 그러죠. 이때가 휴가를 제일 많이 가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휴가지에서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